감독님 말씀대로 30년 만에 처음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 영화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사실에 대한 조감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조감도를 그렸으니까 이제 세세한 그 아주 작은 디테일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이 영화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 영화들이 이제 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실존 인물들을 갖고 만든 캐릭터들 틈에서 사실은 거의 유일한 그 창작 캐릭터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연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등장을 하는데 이 질문을 이제 작가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물론 뭐 그 중에는 물론 실제로 이제 아시는 분을 모델로 만든 인물들도 등장하겠지만 연이라는 캐릭터를 어쨌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여성 활동가로서도 같은 질문이고요. 연이 캐릭터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좀. 예, 제가 그 리뷰를 이렇게 쭉 일별을 해봤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감동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이제 여성이 너무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져 있는 점, 뭐 이런 것들에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또 노동자 대투쟁이 7, 8, 9월에 있었는데 그건 전혀 언급이 안 되는 이런 좀 어찌 보면 그 젠더적 감성으로 접근하는 분들, 또 어떤 노동자 계급이라는 계급적 관점에서 이 영화에 대한 약간의 불만, 뭐 이런 거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6월 항쟁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몸으로 겪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항쟁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에서부터 6월 민주항쟁으로 가는 고 브릿지에 대한 조감도를 잘 그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게 팩트에서 어긋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좀 감독님께서 의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처원이라는 대공수사처 치안감의 캐릭터는, 그러니까 영화제 김윤석 씨가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네, 김윤석 씨가 연기한, 물론 연기도 참 빼어나게 잘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약간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듯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은 아직도 온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도는 옅어졌지만 그 생각의 줄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윤석이 연기한 박처원 치안감의 그 캐릭터는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양분하고 극우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뿌리로서 아직은 온전하고 있는 한 캐릭터를 잘 구체화시켰다는 가장 성공적인, 물론 악인이지만 토지에서 뭐 김평산이나 뭐 조중구나 이런 악인들, 또 태백산맥에서 염상구와 같은 그런 구구 카페의 그 인간이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소설도 영화도 결국은 인간에 대한 연구인데, 그런 점에서 그 우리 사회를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생각 다르다고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이런 한 인물의 전형을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봤다는 매우 성공적인 캐릭터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약간의 과장이 있는 것은 그 박정철 군 49제 날 부산에 있는 범어사에서 사구제를 지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종치면서 울부짖는 사진이 유명하지요, 아주. 이제 그날을 기해서 저희들이, 그날이 3월 3일이었습니다. 3월 3일 평화대행진을 했는데 아까 제법 사람이 모인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무서우니까요. 무서우니까 항내에도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종각 앞에서 저하고 돌아가신 성유보 스님만 한 서너 명이 외쳤는데 경찰은 한 300명 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3.3 대행진에 이 사람이 모인 걸로 나왔는데 그렇게 모였으면 좋았죠. 근데 그렇게 모이진 못했고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렇게 용기가 참, 그런 포갑체제에서 용기를 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과장은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참 무엇보다도 그 박처원 치안감의 캐릭터가 비록 악인이지만 그 디테일과 이런 것들이 약간의 과장은 있을지 몰라도 현재 우리 사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인간형의 한 뿌리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그
49제 집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 걸로 그린 걸 이제 과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용어를 바꿔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실제로 이 정도 모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일종의 그 당시에 투쟁했던 분들에 대한 선물을 감독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듣기만 하셨죠. 그래서 좀 좀이 쑤실 것 같아서 이제 좀 질문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마 사실 저는 그 어떤 작품보다 나중에 DVD 코멘터리가 궁금한 게 사실 이 작품이거든요. 장면마다 뒷얘기를 다 사실 듣고 싶은 영화라서 아마 그 궁금증을 다 풀지는 못하겠지만 그거를 포함해서 이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질문 기회를 이렇게 갖게 돼서 고맙습니다. 두 분께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감독님께는 아마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이제 가장 이제 화제가 된 인물은 아마 강동원 배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봉 전에는 이제 숨겨놨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진 어떤 스포일러성 이제 배역이었고요. 더구나 이제 이한열 열사라는 그 역을 아주 이제 중대한 이제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래서 강동원 배우에 대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강동원 배우를 이렇게 캐스팅했을 때 어떤 그런 고민이나 혹은 강동원 배우 말고 다른 배우를 염두에 두신 적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배우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유시춘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육소공장에서 얼마 전에 나온 인터뷰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유시민 작가님 모습이 약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16년 그 촛불이 이제 10월 말에 이제 뉴스룸에서 이제 그 최순실 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11월 이제 초에 첫 이제 촛불이 이제 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두 번째 정도 촛불에 나갔어요. 세종무대관 앞에 가니까 이제 차벽이 막혀 있었고 그 앞에서 제가 느꼈던 기분은 김태리와 비슷한 느낌을 느꼈어요. 과연 이 차벽을 넘지 않고서는 변할 것이 있을까? 혹시 그 시점에 과연 지금과처럼 그 촛불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셨는지, 예,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이 영화 명대사 아닌가요? 세수하세요. 네. 처음 그러니까 여러 번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이 처음 기획하고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제가 작가님이랑 각색 작업을 할 때는 이게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죠. 블랙리스트가 횡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근데 제가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별 활동한 것도 없는데 독심술이 있나 봐요. 결혼을 잘못하셨어요. 제 속마음을 어떻게 읽었는지. 소리하고 결혼해서 그러네. 네,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강동원 배우랑은 이제 단편 작업을 하면서 서로 이제 술을 또 서로 좋아하고 그래서 가끔씩 만나서 이제 술 마시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87년 얘기를 준비하고 있다 했더니 강동원 배우가 그래 그러면 다 완성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주게 됐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박처원 말고는 이 메인 캐릭터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인공이 없는 시나리오다 보니까 뭘 하지 뭐 보다가 원래 그 배역명이 잘생긴 남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중앙일보 신문을 통해서 그때 이한열 열사라는 게 밝혀지는, 시나리오 자체에서도 이게 누군지를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밝혀지고 그 충격이나 놀라움이 더 큰 슬픔 혹은 어떤 다른 드라마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이어서 그러면 너 잘생겼으니까 이걸 할 수 있겠다. 그때는 사실 강동원 씨에 대한 어떤 그 친일 외증조부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때도 아니었어요. 제일 인기가 많았을 때죠. 그러니까 그 뭐였죠? 그 감옥 가서 하는 얘기 감사회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에 이 작은 역 물론 배역으로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으나 이 작은 역을 하겠다고 말해준 게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고요. 일단 그러면서 덧붙인 게 있었어요. 강동원 배우가 이걸 제가 하고 싶으나 저 같은 사람이 이 영화에 갑자기 잘생긴 남학생으로 혹은 이한열 열사로 나오면 너무 이게 영화가 자기가 너무 튀어나와서 영화의 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허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그래 일단 알았어. 그럼 일단 고맙고 나머지 캐스팅을 열심히 해볼게라고 이제 말은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영화가 아무리 강동원 씨가 이 배역을 한다고 해도 이걸 만들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태블릿 PC가 나오고 최순실 씨의 프라다 신발이 벗겨지면서 세상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지금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위에서 누군가 보살펴 주시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우연히 필연을 관찰한다는 게 타이거 운동화에서 프라다 신발로 이어지는 그 30년 역사의 흐름이 되게 기묘하다는 느낌이 문득 듭니다. 사실은 강동원 배우보다 잘생긴 남자를 찾기는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생긴 남자 배우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구라도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첫 인연이 그렇게 강동원 배우랑 이렇게 이어졌고, 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외증조부 논란이 생겼을 때 저 해도 될까요? 라고 또 물어봐주고, 전 그런 부분이 너무 그래서 네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써준 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 같았어요. 그래서 이한열 열사 역을 맡겨도 든든하겠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시간이 많지 예, 않아서. 87년 2월 민주항쟁과 그 후 30년 후의 2017년의 촛불을 비교를 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원이 나오고 여러 재야단체와 학생운동이 연합을 해서 지역적으로도 본부를 만들고 할 때는 6월 민주항쟁이 그렇게 500만 명씩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6.29 선언을 불러올 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6월 10일 날 대회를 마치고 연행대에 가면서 그리고 장안동 대공분실에 들어가는 순간에 박종철을 만났습니다. 제가 잠시 수사를 받았던 아까 그 신길산업이라고 나오고 그러는데 다 그 위장된 무슨 공사 무슨 산업 이렇게 위장되어 있는 그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그 수사처입니다. 안가지요 일종의. 그 장안동 대공분실을 들어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박종철이 숨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505호와 똑같았습니다. 들어가면 양쪽에 하얀 벽이고 가운데 욕조가 있고요. 옆에 침대가 있고
그냥 거기 뭐 이렇게 막대기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같은 업자가 지은 것 같아요. 벽돌 색깔도 똑같아요. 그런데 87년 6월 민주항쟁도 우리가 징역 되게 많이 살겠다 이 정도 각오를 했고요. 그 다음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17년의 촛불이 한 5회째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시민사회단체의 파견된 한 7, 80명이 모여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이 정치적 무능과 부패를. 그래서 시작한 것인데 아마 그들도 30년 전 우리들처럼 제 아들 세대들입니다만 그렇게 탄핵으로까지 가고 503호 박근혜 수인이 생길 줄 그 누구도 예측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역사의 신이 하는 일 같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87년, 30년 전 이 영화나 작년의 겨울의 촛불이나 저는 비슷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 묘한 것은 제가 20몇 번째 집회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의 헌재 앞까지 같이 가게 됐어요. 그 행렬이. 제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요. 제 인권운동에 저기를 인정을 받아서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가 여러 그 문명국에 있는 국가기구인데요. 그것이 하는 일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헌법이 천명해 놓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혹시 국가 권력이 억압하고 있지 않은가. 누가 진정을 하면 억압하면은 이걸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항쟁의 전리품으로 만들어진 국가기구입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의 승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구가 30년 뒤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촛불이 없었더라면 헌재가 그렇게 전원일치로 파면할 리도 없고요. 503호 박근혜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2017년의 대한민국의 촛불은 그 뿌리가 30년 전 오늘의 영화에 있으되 그보다 훨씬 더 진화, 발전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뿌리가 더 공고해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저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찬사를 바치고 싶습니다. 지금 치는 박수는 여러분께 친 박수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2개 말고 하나씩만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약간 좀 젊은 분의 질문을 받아볼까요? 여기 약간 안경 쓰신 여자분. 네. 네, 가운데요. 예. 이런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궁금한 게 뭐였냐면 어떻게 1987 영화를 만들게 된 그 작은 시발점 계기가 뭐였는지 감독님께 묻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기획하고 기획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재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시나리오를 한 3곳 정도 쓴 시나리오를 받았었던 거고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고 어떤 고민이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아주 어떤 큰 초석인데 국민이 자각을 가지고 독재 권력으로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낸 그런 원년인데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했으면 좋겠으나 이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잠시 하다가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제 마음의 어떤 진피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저는 목숨까지는 안 걸었겠죠. 목숨까지는 안 걸었으나 이제 그것도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블랙리스트 이런 영혼의 줄을 끊는 이런 엄청난 뭔가를 감수하고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한열 열사가 말씀하시는 나도 그 가족들 생각하면 이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아마 87년에 우리 선배님들도 아마 다 그런 마음으로 거리에 나오셔서 지금 촛불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다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거고 이한열 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제가 89학번인데 89학번 이후로도 과잉 진압 그리고 직격탄 이런 것들 다 있었거든요. 그거 직격탄이라는 게 원래 최루탄을 SY-44를 45도 이상 올려야 쏠 수 있는 건데 그걸 약간 편법을 써서 그냥 사람한테 직접 대고 쏘는 겁니다. 잘 해산이 안 될 때는 누구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필이면 이한열 열사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무튼 예, 그 계기는 아마 제가 고3 때 87년에 성당에서 본 그 광주 비디오가 제 마음속에 그 싹이 자라서 저를 좋은 의미로 올가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처음 쓰신 분은 김경찬 작가고요. 그분이 쓰신 작품은 카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분이 작품을 쓰신 마음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영화 끝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날 같은 건 오지 않는다고 했던 그 시대에 그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웠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온 그날을 만끽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을 우리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시나리오를 쓰고 누군가는 영화를 만들고 누군가는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또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드리는데 저는 책임을 못 지겠고요. 유시진 작가님이 한 분을 골라주시죠. 네, 저는 그 질문에 못 골라진 사람의 원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작가님께 떠넘기겠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분 말씀하실까요? 네. 아니 아까도 옆에 칼럼니스트 분께서 물어보셨던 건데 작가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다가 약간 다른 과장했던 영화의 내용들에 관한 걸로 넘어가서 다시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작가님이 여성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영화에 나오는 김태리 씨나 아니면 유해진 씨의 누나 역할로 나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박종철 그분의 어머니로 나오시는 분처럼 거의 많은 여성들의 분이 되게 수동적으로만 그려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랑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민주운동에서 그렇게 여성들의 역할이 좀 작았는지가 궁금해요. 네, 제가 그 리뷰를 그렇게 올려놓은 여성분들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자면은 항일운동 할 때도 유관순이라는 빼어난 인물이 있었고요. 우리 민주화운동 역사에도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이것이 아직도 그 이해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역사화되기에는 너무나 아직 짧은 시간인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 원년을 이룬 이 고문치사 사건에서부터 요랑정이 발발하게 되는 그 과정의 사실관계를 추적하다 보니까 조감도를 그리게 됐고요. 이제 그런 젠더 감성으로 보는 영화 같은 건 나중에 우리 여성들의 실력이 빵빵해질 때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여성들이요, 혁명과 전쟁의 시기 200~30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투표권을 언제 가진지 아십니까? 모든 정치, 정의, 이런 보기 좋은 평등, 박애, 자유 이거 다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가
여성들이 처음 투표권을 가진 것은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입니다. 1919년에 처음 가졌어요. 그러니까 1세기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관점과 계급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젠더적인 감성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좀 조감도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또 그런 지금 지적하신 노동자의 계급적 관점에서 본 6월 항쟁, 여성의 젠더적 감성에서 본 6월 항쟁의 영화가 또 이어서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 김태리, 저는 아까 그 김태리가 마지막에 버스에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그런 여성들 많이 있었고요. 그 김태리가 올라간,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5, 60대 아주머니가 된 분들이 실제로 지난번 촛불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역사의 연속성이라 그럴까요? 그 김태리에서부터 휘 30년 건너와서 2017년의 촛불을 달군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요. 뭐 그런 영화는 앞으로 그런 관점을 확실히 가지신 분들이 더 좋은 예술품으로 국민들과 만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도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꾸 이제 그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질문이 이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제 자초지종부터 해서 약간의 변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인터뷰 때 밝혔던 거는 이 박종철 열사 사건으로 해서 이한열 열사까지를 그래서 60까지를 아우르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여성 캐릭터가 들어갈 틈이 많이 없었다. 그게 아쉬웠다. 그래서 김정남 역할을 아예 여성으로 해볼까? 이런 고민까지 했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을 잘못한 거죠. 그 역사에 여성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역사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여성이 없다고. 왜 없습니까? 여성이 왜 없어요? 프랑스 혁명을 만든 것도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거기에 분노한 여성들이 몰려간 거고요. 6월 항쟁도 그 박종철 열사 돌아가시고 신문사에 그렇게 많은 전화들 때리고 분노한 것도 다 여성들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남성들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성의 역사 안에 여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지구 안에 반으로서 계속 존재해 왔고 그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다 끌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테리 씨가 맡은 연희 역도 그렇게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성에 의해서 끌려온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원천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상처를 받고 돌아가신 그 상처가 계속 자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걸 밀어내는 반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어. 그럴 때 자꾸 뭐가 그렇게 잘났냐면서 이렇게 그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여성 안에 이미 버스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 말하자면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엄청난 이 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내뱉기까지. 사실은 저는 그런 테리 씨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런 인간으로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인물을 표현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 좀 보시는 분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역사 안에는 분명히 여성이 존재하고 여성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 테리 씨 연희 캐리커처 그릴 때도 그 미술 감독님한테 잔다르크처럼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잘 보시면 잔다르크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은 오해를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이 기회를
빌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상처받지 마! 뭐 이런 노래라도 하나 부르고 싶은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 저는 딸을 키우고 있고, 제 아내도 엄청난 여성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뭐 진행자 이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영화를 볼 때 뭘 생각을 하냐면 특히 이런 실존 인물과 실화를 다룬 영화를 볼 때는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 누구를 갖다 쓴 거지? 라고 1대1 데이트하는 식으로 영화를 보면 제가 그 영화를 이해하는 폭이 좁아진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87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짊어지고 그 인물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김윤석 씨가 연기하는 한 사람 속에는 실존 인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런 역할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김윤석 씨 안에 응축되어 있는 거고요. 연이라는 캐릭터 역시 실제 그냥 존재했던 여대생 한 명이 아니라 그 시기에 머뭇머뭇하고 겁먹고 그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나중에 그 대회에 동참하는 그 모든 사람을 짊어진 응축된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1대1로 이렇게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캐릭터로 이해를 하고 보면 영화 뒤에 우리가 더 하나하나 알아갈 역사적 사실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희가 자꾸 실존 인물이 아니다, 유일한 창작 캐릭터다 그러는데 저는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연희가 있었어요. 엄청난 많은 연희가 있었던 거고 역사가 그 보통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역사를 만들고 바꿔온 거는 그 보통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2016년, 17년에도 다 같이 만들어내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끝났죠. 이거 질문. 제가 이래서 마지막 그 질문자 고르는 책임을 작가님께 떠넘긴 겁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지 무타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제가 할게요. 그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흑백으로 만든 3시간짜리 영화인데 홀로코스트 얘기입니다. 유대인 홀로코스트 얘기인데 진지하고 무겁고 그런 영화죠. 재미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독일에서는요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치부예요. 자신들의 잔인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폭로한 영화인데도 독일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파시스트의 덫에 국가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을 의무적으로 시킨 나라가 훌륭한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도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단체 관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좀 가셔서 초, 중, 고, 초등학생이 봐도 무방하잖아요.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 좀 시키는 운동 벌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이런 군사 독재의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되게 있어 보이네요.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베냐민. 발터 베냐민이 했던 말 중에 밤중에 홀로 길을 걸을 때 힘이 되는 건 다리도 날개도 아닌 친구의 발소리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에게 튼튼한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다면 그 밤길을 혼자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밤길을 나 혼자 걷는 건 아니라는 그 친구의 발소리가 사실은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영화가 가장 슬픈 이유는 지금도 박종철 열사가 박종철 군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죽지 않고 나이를 먹었다면 지금 50대의 아저씨가 되었을 텐데 그 30년의 가능성을 삭제당하고 영원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종철 군으로 기억되는 것이 가장 슬프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영원히 22살의 젊음으로 군이라는 호칭을 달고 그렇게 외롭게 버려져 있던 박정철 그분에게 많은 관객들의 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밤길을 걸어가는 박정철 군에게 위로가 되는 발소리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진행을 했고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개봉해서 상영하고 마치 관객이 많이 드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신과 함께를 따라잡으려고 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포일러는 자제하시고 오늘에 대한 영화에 대한 감상들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 관람 추진에 대해서는 이 영화 홍보사나 제작성에 문의해 주시고요.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분들 나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끝줄로 노른종입니다.